북한에서 9년간 국경을 지키던 한 상사가 어느 날 밤 비품 창고에서 자신의 군번이 적힌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체 반응 검사 2단계 대상자 명단이었고 이미 사라진 동료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이 9년간 지켜온 바로 그 국경선을 목숨 걸고 넘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그 명단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고 왜 군인들이 하나둘 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시태그 2015년 봄, 저는 17살에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중위까지 하셨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군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성분이 괜찮으면 군대가 출세의 길이었으니까요. 함경북도 청진, 제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수남구역의 작은 집에서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아버지와 살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21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미 상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9년, 길다면 긴 세월이었죠. 마이너스. 국경경비대 초소는 두만강 바로 옆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일어났어요. 세면장에는 찬물만 나왔고 아침 식사는 강냉이밥에 배추국이 전부였습니다. 반찬? 그런 건 명절에나 나왔죠. 동무들, 오늘도 조국의 국경선을 사수한다. 제가 분대장으로서 부하들에게 외치던 말입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조국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초소에서 강 건너를 보면 중국이 보였습니다. 밤이면 불빛이 화려했어요. 북한은 밤 9시만 되면 깜깜한데 중국은 자정이 넘어도 환했습니다. 상사 동무, 저기는 왜 저렇게 밝소? 신병 하나가 물었습니다. 전기가 많아서 그렇지. 우리는 절약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마이너스. 주말이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진까지는 군용 트럭으로 2시간. 아내 명숙이와 딸 설이, 아들 철민이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아빠, 설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8살, 빼빼 말랐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뻤습니다. 설이야, 아빠가 사탕 가져왔다. 주머니에서 꺼낸 사탕 2개. 중국산이었어요. 초소 앞 장마당에서 몇 달 모은 돈으로 산 겁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감자 몇 개, 김치 한 접시.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보, 요즘 초소는 어때요? 괜찮소? 별일 없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2024년 초부터였습니다. 박진혁 상사, 신체 검사 받으러 오시오. 한 달에 한 번이던 검사가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특수병력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오. 군의관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국경경비대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지 않소? 그러니 건강을 더 철저히 관리하는 거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매주 반복됐죠. 체력 측정도 자주 했습니다. 달리기, 팔굽혀펴기, 악력 측정, 동무의 체력이 우수하오. 보위부 장교가 칭찬했습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역시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같은 검사를 받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거든요. 마이너스. 김철수 상사, 제 동기였습니다. 같은 해에 입대해서 같은 초소에서 근무했어요. 술도 같이 마시고 가족 이야기도 나누던 친구였죠. 어느 날 아침 김철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상사는 어디 갔소? 제가 물었습니다. 전방으로 배치됐소. 급한 명령이었다오. 중대장이 대답했어요. 인사도 없이? 이상했습니다. 김철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가족한테는 연락했소? 상부에서 처리했을 거요. 그 말을 끝으로 김철수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분위기였어요. 한 달 뒤 리명철 중사도 사라졌습니다. 박성호 하사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전방 배치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다들 갑자기 전방으로 가는 거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 의심을 표현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요. 마이너스. 그해 5월 딸 설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갔어요.
장마당에서 옥수수떡을 샀습니다. 케이크는 꿈도 못 꾸는 세상이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생일 축하한다. 우리 딸. 설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이거 내 거예요? 진짜요? 그럼 내 거지. 딸아이는 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동생 철민이에게 절반을 떼어줬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동생을 먼저 챙기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가 북한이니까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아빠, 다음에 또 와요? 그럼 아빠가 꼭 온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마이너스. 6월 초 저도 신체검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박진혁 상사, 이번 주부터 특별관리 대상이요. 보이부 장교가 통보했어요. 특별관리요? 건강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소. 앞으로 더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될 거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동료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김철수, 리명철, 박성호. 그들도 건강 상태가 우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도망쳐. 마이너스. 일주일 뒤 그 목소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 저는 창고에서 그 서류를 발견했으니까요. 제 이름이 적힌 그 끔찍한 명단을 해시태그 2챕터 각성 마이너스 생체 실험 대상자 명단 발견. 6월 12일 밤 저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초소는 고요했어요. 두만강 물소리만 들렸죠. 새벽 2시 가장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지시가 떨어졌어요. 박진혁 상사, 연구소에서 내려온 비품을 창고로 옮기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트럭이 도착한 후방 창고로 향했습니다. 군용 담요 상자, 의약품 박스, 그리고 서류 뭉치들, 평범한 물품들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상자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테이프가 해져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빨리 주워야 하는데 저는 손전등을 비추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인체 반응 검사 2단계 대상자 명단. 제목이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인체 반응 검사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제 이름을 봤습니다. 박진혁, 상사, 36세, 국경경비대 소속, 혈액형 O형, 체력 등급 A, 2024년 6월 20일 투여 예정. 머리가 하얘졌어요. 투여라니 뭘 투여한다는 겁니까? 손전등을 더 밝게 비췄습니다. 그 아래로 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완료자 명단, 마이너스 김철수, 상사, 35세 마이너스 투여 후 48시간, 심장 부정맥 발생, 사망 처리, 마이너스 리명철, 중사, 33세 마이너스 투여 후 72시간, 경련 및 의식불명, 격리 조치, 마이너스 박성호, 하사, 29세 마이너스 투여 후 96시간, 정신 이상 증세, 처리 완료.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죽였다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김철수, 리명철, 박성호, 제가 알던 동료들, 함께 밥 먹고 술 마시고 가족 이야기 나누던 사람들, 그들은 전방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실험 대상이 되어 죽은 겁니다. 그럼 나도. 일주일 뒤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실험 목적이 적혀 있었죠. 전투력 증강 약물 개발 프로젝트, 근력 및 지구력 30% 향상 목표, 부작용 심혈관계 이상, 신경계 손상 가능성. 저희는 실험용 쥐였습니다. 조국을 지킨다고 믿었던 제가, 인민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사실은 그저 약물 테스트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던 나라란 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마이너스. 그때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19년이었어요. 초소 근처 조선족 할아버지가 몰래 USB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오. 남조선 드라마라오.
이런 걸 왜 저한테? 당신네들도 알아야 하지 않소? 바깥 세상이 어떤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날 밤 혼자 남았을 때 낡은 노트텔에 USB를 꽂았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봤습니다. 남조선이 어떻게 나오나 싶어서요. 당에서는 나만이 미군에게 짓밟히는 지옥이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나온 건 전혀 달랐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7가지나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고기, 생선, 계란. 그게 한 끼 식사였어요. 우리는 명절에도 저렇게 못 먹는데 밤 11시인데도 서울거리가 환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인공이 마트에 갔습니다. 진열대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라면만 수십 종류, 과자, 음료수, 고기, 채소, 끝없이 펼쳐진 물건들. 이게 진짜란 말인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인공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친절하게 진료했어요. 약을 처방해주고 치료를 해줬습니다. 돈이 없어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약이 없어서 돌아가셨는데 주인공이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 TV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김정은 원수님 이름만 잘못 불러도 끌려가는데 마이너스. 그날 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속은 건가? 당에서는 남조선이 굶주리고 있다고 했어요. 미군에게 억압받고 자유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풍족했고 자유로웠습니다. 저게 프로파간다일까? 아니면 우리가 배운 게 프로파간다일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서리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속았다. 평생을. 마이너스. 서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2단계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 외에도 12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체력이 우수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나도 김철수처럼.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딸 서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들 철민이, 아내 명숙이. 나는 죽을 수 없어. 가족이 있어.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여기서 나가야 살 수 있어요. 9년간 지켜온 조국? 그건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곳, 동료를 죽이고 처리 완료라고 쓰는 곳, 그런 곳을 위해 목숨 바칠 수는 없었어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의심받으면 끝이에요. 창고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두만강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강 너머가 중국, 그리고 그 너머가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 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그곳. 제가 갈 곳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9년간 국경을 지킨 제가 그 국경을 어떻게 넘는단 말입니까? 탈출 경로를 생각했어요. 철조망 위치, 순찰 시간, 사각지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그걸 외우고 살았으니까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해. 그날 이후 저는 겉으로는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훈련도 성실히 받고 부하들도 지도했어요. 신체 검사도 순순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론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도망칠 것인가? 어느 경로로 갈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6월 20일 제 투여 예정일까지 일주일. 그 전에 반드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나야 했어요. 서리에게, 철민이에게, 명숙이에게. 비록 진실을 말할 순 없지만 마지막 인사는 해야 했습니다. 설마 그게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해시태그 3챕터 탈북 준비 마이너스 가족과의 이별. 6월 13일 저는 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상사 동무 무슨 일이요? 중대장이 물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루만 다녀오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가족을 마지막으로 봐야 했으니까요. 좋소. 내일 새벽까지 복귀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허가증을 받아들고 나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구나. 마이너스. 청진까지 가는 군용 트럭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작별 인사를 하지?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탈북자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든요. 모르는 게 나아. 그래야 안전해.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후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2층짜리 연립주택.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아빠, 서리가 뛰어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우리 딸 학교 잘 다녀왔니? 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딸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리를 꼭 안아줬어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세게. 이 따뜻함을 잊지 말자. 마이너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명숙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명숙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였어요. 13년을 함께 산 사이니까 제 표정만 봐도 아는 겁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 저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살 철민이가 장난감 트럭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 형이 만들어줬어. 그래, 우리 철민이 잘 가지고 놀아야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머리카락. 이 감촉을 기억해야 했어요. 마이너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진여가 왔니? 예,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래, 괜찮다. 근데 무슨 일이냐? 평소에는 주말에만 오는데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혼자 고생하신 흔적이었죠. 얘야, 내가 무사하기만 하면 그게 어미 소원이다. 예, 어머니.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 며칠 뒤면 저는 이 나라를 떠납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명숙이가 감자를 삶았어요.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 그게 전부였지만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리가 2손을 모았어요. 철민이도 따라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미소, 명숙이의 조용한 눈빛, 서리의 장난기 가득한 웃음, 철민이의 천진난만한 표정.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해. 그러려면 제가 살아야 했어요. 살아남아서 언젠가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저녁을 먹고 나서 서리가 졸랐습니다. 아빠,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요. 그래, 뭐 듣고 싶은데? 남쪽 나라 이야기.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남쪽 나라? 응,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남조선은 미군들이 사람들 괴롭힌다고.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야, 서리야. 선생님 말은 거짓이야. 남쪽은 자유로운 곳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응,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진한 눈빛이었어요. 미안하다, 딸아. 진실을 말해주지 못해서. 마이너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어머니도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명숙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명숙이가 조용히 불렀어요. 응, 무슨 일이요?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요? 역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 알고 있었어요. 명숙이, 말해보시오. 무슨 일이 생겼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반만 말하기로. 내가 곧 먼 곳으로 갈 수도 있어. 먼 곳? 전방 말이오? 비슷한 곳이요. 명숙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험한 임무요? 그럴 수도 있어. 거짓말이었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DMZ를 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마이너스. 명숙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꼭 살아서 돌아오시오. 그러겠소. 설이랑 철민이가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명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오, 명숙이. 정말 미안하오. 왜 미안해하는 거요? 당신 잘못 아니잖소. 아니요, 내 잘못이요. 내가 당신들을 버리고 가는 거니까. 하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만 느끼면서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렇게 안아줄 수 없어. 마이너스.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잠든 딸의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서리야, 아빠가 미안하다. 속삭였어요. 아빠는 너를 지키려고 가는 거야. 이해해줘.
철민이 방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엄지손가락을 빨며 자고 있었어요. 철민아, 씩씩하게 자라라. 누나 잘 지켜주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현관에 명숙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응, 그리고 명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꼭 돌아오시오. 약속하시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적어도 이 모습으론.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숙이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가시오. 늦겠소. 명숙이, 예, 사랑하오. 13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명숙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하오 여보. 마이너스.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봤습니다. 명숙이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안해 명숙이, 설이야, 철민이, 어머니. 하지만 내가 살아야 언젠가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어. 군용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집을 봤습니다. 작아지는 명숙이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데리러 온다. 6월 14일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어요. 내일 밤 저는 이 나라를 떠납니다. 9년간 지켜온 국경을 넘어 자유를 향해 갑니다. 살아야 했어요. 죽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4챕터 국경 돌파 마이너스 3분의 4투 6월 15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 점호를 받으며 동료들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들과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함께 훈련받고 함께 근무 서던 사람들. 박진혁 상사, 오늘 밤 초소 2번 근무 배정이요. 중대장이 통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완벽하군. 초소 2번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이야. 9년 동안 수백 번 근무선 자리였습니다. 사각지대도 알고 순찰 패턴도 외우고 있었죠. 오늘 밤이다. 오후 내내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부하들을 훈련시키고 점심을 먹고 장비 점검을 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식사 시간이었어요. 강냉이밥과 배추국,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북한 밥이구나.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이 형편없는 밥이, 이 맹탕 같은 국이 그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상사 동무, 왜 그렇게 천천히 먹소? 옆자리 후배가 물었어요. 아, 배가 안 좋아서 그렇네. 그럼 일찍 쉬시구려. 고맙네. 잘 있게, 동무. 건강하게. 밤 10시 초소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철조망 앞에 섰어요. 두만강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구름이 달을 가렸죠. 날씨가 도와주는구나. 준비한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그 안에 물병, 비상식량 조금, 그리고 가족 사진. 설이와 철민이가 웃고 있는 사진, 명숙이와 함께 찍은 사진.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까지 2시간, 교대 시간은 새벽 3시 17분. 그 사이 정확히 3분 동안 양쪽 초소가 모두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3분, 그 안에 철조망을 넘어야 해.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11시, 12시, 1시.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진정해. 할 수 있어. 2시, 3시. 드디어 무전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초소 2번, 교대 준비. 초소 2번, 알겠습니다. 교대 병력이 오는데 보통 15분 걸립니다. 그 사이 잠깐 비는 시간이 있어요. 3시 10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비가 오면 발자국이 지워집니다. 3시 15분, 무전기를 껐습니다. 배낭을 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다. 철조망으로 다가갔습니다. 9년 동안 지켜온 이 선. 이제 제가 넘을 차례였습니다. 미리 확인해둔 지점이었어요. 땅이 조금 패여 있어서 철조망 아래로 기어갈 수 있었죠. 배낭을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낮췄어요. 진흙이 얼굴에 묻었습니다. 빗물이 눈에 들어왔죠. 철조망이 등을 긁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조명탄이 하늘을 가르며 터졌습니다. 철컥, 하늘이 환해졌어요. 나처럼 밝았습니다. 저는 웅덩이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 4번, 움직임 포착, 위치 확인 중. 들켰나?
나를 본 건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끝이에요. 총에 맞아 죽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경비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쪽이요. 뭔가 움직였소. 제발, 제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어요. 경비병의 발소리가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스쳤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동물이었나 보오. 그런 것 같소. 돌아갑시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철조망을 아직 다 못 넘었거든요. 조명탄이 꺼졌습니다. 다시 어두워졌어요. 지금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이 팔을 긁었어요.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강이 보였어요. 두만강. 저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남쪽, DMZ 쪽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경로였어요. 보통 탈북자들은 중국으로 갑니다. 그게 상식이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중국 가면 공안에 잡혀 북송당해. 차라리 남쪽으로 직접 가는 게 나아. 위험했습니다. 지뢰밭도 있고 총격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9년 동안 지도를 외웠습니다. 지뢰 위치, 순찰로 사각지대.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낸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옷이 찢어졌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국군 지피였어요. 도착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두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누구냐? 서. 한국군 병사가 총을 겨눴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외쳤어요. 9년 전 드라마에서 배운 발음으로. 저는 북한군입니다. 망명합니다.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머리 위로 무릎 꿇어.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9년간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어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국 땅, 자유의 땅,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신원 확인한다. 이름이 뭐야? 박진혁, 북한인민군 상사, 국경경비대 소속입니다. 병사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지피본부, 탈북자 확보, 북한군 상사금. 지금 이송 준비합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헬기가 착륙했어요. 저를 태우고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북한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땅, 불빛 하나 없는 땅, 저 어딘가에 명수기가 있고 서리가 있고 철민이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헬기는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땅 위로 서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화려한 불빛들. 진짜구나. 진짜 왔구나. 여러분, 잠깐만요. 탈북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어지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살, 그리고 제가 폭로하게 될 북한의 비밀, 계속 들어주시겠습니까?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건물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려. 저는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신원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챕터 한국 도착 마이너스 또 다른 조사. 헬기에서 내린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어요. 평양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밤인데도 환했죠.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드라마에서 본 게 진짜였구나.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쪽으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를 안내했어요.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에 탔습니다. 창문에는 짙은 선팅이 되어 있어서 밖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30분쯤 갔을까요? 외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고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한 방으로 안내됐어요. 방 안에는 책상과 의자, 그리고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작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름 박진혁입니다. 나이 36입니다. 소속 북한인민군 국경경비대 상사였습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출신, 가족, 입대 시기, 근무지, 탈북 이유.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생체 실험이라고 했죠? 요원이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는 그날 밤 본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동료들의 이름, 사망 처리, 투여 후 48시간. 북한군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약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물입니까? 전투력 증강 약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력과 지구력을 높이는. 요원이 메모를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서류를 봤습니다. 하지만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그럼 증언만 있는 거네요. 예, 하지만 사실입니다. 제 동료들이 죽었어요. 김철수, 리명철, 박성호, 목이 메었습니다. 그들은 전방 배치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조사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제가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가족을 두고 왔다고요? 예. 아내와 자녀 둘? 예. 딸 설이, 아들 철민이. 말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요원은 잠시 조사를 멈췄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북한에서 마시던 물과는 맛이 달랐어요. 깨끗했습니다.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런데도 왔습니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실험 대상이 되어 죽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요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세요. 다른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작은 침대가 있었어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푹신했습니다. 북한 군대 침대는 나무판이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여기가 한국이구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명숙이, 설이야, 철민이, 가족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제가 사라진 걸 알았을까요? 찾고 있을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어요. 손가락에 센서를 붙이고 가슴에도 붙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간첩입니까? 아닙니다. 생체 실험 이야기는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가족을 인질로 한국의 정보를 빼내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리쳤어요.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가족도 지키고 싶었고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요원이 그래프를 봤어요. 통과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어요. 북한 군대 구조, 초소 위치, 경비 인원, 무기 현황, 아는 걸 다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요원이 물었습니다. 박진혁 씨, 언론에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언론이요? 생체 실험 증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TV, 신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제 가족이 위험해질 겁니다. 보복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 증언이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릴 수 있어요. 고민됐습니다. 가족의 안전 vs 진실 공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밤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김철수는 죽었어. 리명철도 박성호도. 그들의 가족은 아직도 모를 거야. 이 일을 알리지 않으면 또 다른 군인들이 희생될 거야. 하지만 내가 말하면 설이와 철민이가. 머리가 아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자유로운 나라구나. 사람들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곳.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지? 단순히 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으니까. 다음 날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가족이 위험해질 텐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더 이상 김철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되어 죽는 군인이 있으면 안 돼요.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 제가 여기 온 이유, 그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끝났어요. 국정원에서 탈북자로 인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원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거기서 한국 생활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언제 합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주말에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커피를 마시고 쇼핑을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라면만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삼각김밥, 음료수, 과자. 이게 진짜구나. 드라마에서 본 게 현실이었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상점 직원이 웃으면서 인사하다니 공원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부모들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설이도 저렇게 뛰어놀 수 있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딸아. 아빠가 너를 이렇게 살게 해주지 못해서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사진이었어요. 설이의 웃는 얼굴, 철민이의 장난스러운 표정, 명숙이의 조용한 미소. 언젠가는 너희를 꼭 데리러 갈게. 그게 제 약속이었습니다. 살아남아서 자유를 얻어서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 월요일이 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갔어요. 카메라가 많았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죠.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6월에 탈북한 북한군 상사 박진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챕터 최대 위기 마이너스 진실의 무게.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에 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상사 출신 탈북자, 생체 실험 증언, 충격.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왔습니다. 진짜 했구나. 돌이킬 수 없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북한도 알 거예요. 박진혁이 탈북해서 증언했다는 걸. 그럼 명숙이는, 설이와 철민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건가?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보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설이야, 아빠 때문에 고생하면 어떡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그래도 해야 했어.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김철수, 리명철, 박성호.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뒤척이다가 새벽 4시가 됐습니다. 결국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혁 씨, 긴급히 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접 와서 얘기하죠.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국정원 사무실로 갔어요. 요원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요원이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북한 매체에서 당신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기사였어요. 반역자 박진혁,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 괴뢰의 투항 허위 선동으로 공화국 명예훼손, 가족도 처벌 대상.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족도 처벌 대상이라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원이 말을 흐렸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명숙이, 설이, 철민이 제 손으로 가족을 죽인 겁니다. 저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어요. 박진혁 씨, 요원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증언하지 않았으면 그럼 당신이 죽었을 겁니다. 생체 실험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악몽을 꿨습니다. 설이가 우는 꿈, 철민이가 저를 부르는 꾀, 명숙이가 저를 원망하는 꿈.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땀에 흠뻑 젖어서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이 비쳤어요. 눈이 푹 꺼졌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자유인가?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하나원 상담사가 찾아왔습니다. 박진혁 씨, 상담 좀 하시죠. 필요 없습니다. 힘드신 거 알아요. 얘기해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하지만 상담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 걱정되시죠? 북한에 두고 오신 분들 생각하면 잠도 못 자시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탈북자 대부분이 겪는 일입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살아남아서 뭐합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고통받는데 저만 편하게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상담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있어야 진실을 계속 알릴 수 있어요. 당신 증언 때문에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요? 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당신 증언을 검토하고 있어요. 북한 생체 실험 문제를 공식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럼 제 증언이 도움이 됐단 말입니까? 그럼요.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북한 실상을 알게 됐어요.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김철수, 리명철, 박성호, 너희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은 여전히 꿨어요. 하지만 조금 견딜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살아야 해. 포기하면 안 돼. 가족을 위해서라도, 죽은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증언하는 것, 진실을 알리는 것.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하나원에서 한국생활 교육을 받았어요.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직업훈련.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카드를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버스는 이 앱으로 타면 돼요. 취직하려면 이력서를 이렇게 쓰세요. 북한에서는 평생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하나씩 하나씩 적응해야 해.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교육생 중에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형님, 처음이시죠? 젊은 탈북자가 말을 걸었어요. 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적응되더라고요. 가족은 두고 왔습니까? 예, 부모님 계세요. 함경도에. 그도 똑같은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후회요? 매일 합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긴 자유잖아요.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고 그렇긴 하네요. 형님도 곧 느끼실 겁니다. 여기 온 게 잘한 일이었다는 걸.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혁 씨,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생체 실험 문제를 공식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추가 증언을 요청받았습니다. 유엔에서 직접. 유엔에서요? 네. 제네바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망설여졌습니다. 또 증언하면 가족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진실은 알려져야 해. 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밤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설이, 철민이, 명숙이. 미안해. 아빠가 너희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사진에 입 맞췄어요.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 돼.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꼭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해라. 며칠 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였어요. 제네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이게 자유구나.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 국경 없이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명숙이, 설이, 철민이. 언젠가 너희도 이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아빠의 약속이야.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진실을 향해, 자유를 향해, 그리고 희망을 향해.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스위스의 공기였습니다. 여기가 유럽이구나. 북한에서는 평생 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지도에서만 보던 나라였습니다. 박진혁 씨, 이쪽입니다. 통역사가 안내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보내준 분이었어요. 차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거리가 펼쳐졌어요. 깨끗한 건물들, 질서정연한 도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다음 날 유엔 인권이사회 건물에 갔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여러 나라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통역사가 물었어요. 네, 많이요. 잘하실 겁니다.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이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죠. 여기서 내가 증언하는 거구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진혁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회자가 불렀습니다. 증언대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성함과 신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박진혁입니다. 2024년 6월에 탈북한 북한 인민군 상사 출신입니다. 통역사가 영어로 통역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9년간 북한군에서 복무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체 검사가 잦아졌고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그들은 전방 배치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월 12일 밤 저는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인체 반응 검사 2단계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서류였어요. 그 안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동료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 상사는 투여 후 48시간 만에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리명철 중사는 경련과 의식불명, 박성호 하사는 처리 완료라고만 쓰여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북한은 군인들을 실험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투력 증강 약물을 개발한다며 건강한 군인들에게 약을 투여했어요. 부작용으로 죽으면 순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은 진실을 모릅니다. 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본 명단에만 12명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또 다른 대표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서류를 가져올 수 없었어요. 탈출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럼 증언뿐입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입니다. 제 동료들이 죽었어요. 유럽 한 나라 대표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짓 증언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소리쳤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제 가족이 지금 위험합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북한에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증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김철수는 제 친구였어요. 함께 밥 먹고 술 마시고 가족 이야기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실험용 쥐처럼 죽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순직이라는 한 줄로 끝났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통역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냈다. 세계에 알렸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활동가였어요. 박진혁 씨,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당신 가족을 돕고 싶습니다. 제 가족을요? 네.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탈북을 도울 수도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절을 했어요. 제발 제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활동가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네바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 인권단체와 만났어요.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세계 각국 언론이 제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북한 생체 실험 폭로 군인을 실험용지로 21세기 인권 유린, 제 증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김철수, 리명철, 박성호, 너희 이야기를 세상이 듣고 있어. 너희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문득 설이가 생각났습니다. 철민이가 생각났어요. 애들아, 아빠가 뭐하고 있는지 알면 이해해 주겠니? 아빠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지키려고 싸우는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자리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진혁 씨, 유엔 증언 어떠셨습니까? 가족 걱정되시죠? 북한 반응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세계가 들어줬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더 이상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명숙이, 설이, 철민아, 아빠가 꼭 너희를 데리러 갈게. 기다려줘.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제 유엔 증언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북한 생체 실험, 국제사회 규탄 유엔 조사단 구성 논의. 작은 변화였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조금씩 바뀌고 있어.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증언 때문에.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족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싸울 겁니다. 진실을 위해, 자유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과 다시 만날 겁니다. 그게 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8챕터 한국 정착 마이너스 자유와 죄책감 그리고 희망. 2025년 봄 저는 하나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이었어요. 한국 사회, 법률, 경제, 취업, 새로운 세상을 배웠습니다. 박진혁 씨 수료 축하드립니다. 원장님이 수료증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됩니다. 힘내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구나. 서울에 집을 얻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었죠. 처음 열쇠를 받았을 때 울컥했어요. 내 집, 내 방.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개인 공간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목숨 걸고 온 곳이구나. 취직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박 씨, 이거 좀 옮겨줘요. 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북한 군대에서 단련된 체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20만 원. 북한에서는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었어요.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이게 내 노동의 대가구나. 북한에서는 일해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배급도 제때 안 나왔고 돈은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일한 만큼 받고 그 돈으로 원하는 걸 살 수 있었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게 있더군요. 밤 12시에도 문을 열고 있었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라면이 20가지가 넘었어요. 삼각김밥, 도시락, 음료수, 과자, 끝없는 물건들. 이게 진짜구나. 드라마에서 본 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라면 2개와 김밥 하나를 샀어요. 7,000원입니다. 여기요. 돈을 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번 돈으로.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나는 자유야.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어. 하지만 밤이 되면 힘들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가족이 생각났어요. 설이는 지금 9살, 철민이는 6살이 됐겠죠. 잘 크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북한 소식을. 혹시 제 가족 이야기가 나오나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아무 소식도. 그게 더 무서웠어요. 살아있는 건지 어떻게 지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명숙이 미안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설이야, 철민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 갔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한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작년에 왔습니다. 아, 그럼 저보다 늦게 오셨네요. 저는 3년 됐어요. 적응은 잘하셨습니까? 아직도 어렵죠. 근데 여긴 그래도 살만해요. 북한보단 훨씬.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은 두고 오셨소? 제가 북한식으로 물었어요. 아직 말투가 안 고쳐졌습니다. 어머니요. 함경도에 계세요. 저도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왔습니다. 힘드시죠? 예, 매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근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저 아는 분 중에 5년 만에 가족 데려온 분 있어요. 중국 거쳐서요. 정말입니까? 네, 쉽진 않지만 방법은 있어요. 브로커도 있고 인권단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돈 모으고 연락망 만들고 기다리면 기회가 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가 희망을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한 푼, 두 푼, 언젠가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요.
야근도 자청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어요. 박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현장 반장님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가족 생각나서 그런 거지? 예, 알아. 나도 옛날에 고생 많이 했거든. 힘내. 반장님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면서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진짜 자유로운 나라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이 조금 모였어요. 5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인권단체에 연락했습니다. 가족 탈북을 돕고 싶습니다. 박진혁 씨시죠? 유엔에서 증언하신.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증언하신 분 가족은 더 감시가 심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북한 내부 연락망을 통해 가족 안부부터 확인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지만 길은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여름 저는 이제 한국어를 거의 자연스럽게 쓰게 됐어요. 박진혁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직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요즘 좀 괜찮아 보여요. 처음보다. 그래요? 적응이 좀 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이게 자유구나. 편한 마음으로 커피 마시는 것.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혁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입니까? 가족 안부 확인됐어요. 모두 무사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감시는 받고 있지만 수용소에 가거나 하진 않았어요. 명숙이는, 아이들은 건강하다고 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살아있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살아있어. 우리 가족이 살아있어. 그날 밤 한강에 나갔습니다. 반짝이는 야경을 봤어요. 다리 위로 불빛들이 흐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명숙이, 설이, 철민이, 아빠가 여기 있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반드시 데리러 갈게.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사진이었어요. 곧 만나자. 꼭 만나자. 여러분,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인권을 외치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 가족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를 알았으니까요.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고 굶주리고 생체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김철수, 리명철, 박성호, 실험 대상이 되어 죽은 제 동료들을,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면 세상이 바뀝니다. 제 유엔 증언 이후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다면 북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북한 인권과 탈북자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저는 박진혁입니다. 북한군 9년차 상사였고 생체 실험 대상이었고 지금은 자유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가족과 재회하는 날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자유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감사합니다.